안팎의 불안 요소를 가지고 김준 정권이 출발을 합니다. 몽골군은 언제나 침략을 가을에 시작하기 때문에 김준이 권력을 잡은 바로 첫 번째 가을 8월 달에 군대를 남하시킵니다. 개경에 주둔시키고 9월 달이면은 강화도 건너편 육지까지 와서 진을 치고 강화도 정부를 위협해요. 그리고 그해 12월에 저쪽 동북면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쌍성 총관부가 설치되고 고려가 영토를 상실하는 일이 생깁니다. 강화도에 있었던 이 김준 정권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껴요. 올해 더 싸우기가 힘들겠구나. 그래서 몽골에 사신을 파견합니다. 이때 파견된 사신이 박희실이라는 사람인데 이 박희실 이름 기억나세요? 전에 김준이 최희를 제거하려고 모의할 때 가장 먼저 그 얘기를 꺼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변이 성공한 다음에 공신책봉을 받으면서 유경, 김준에 이어서 세 번째 공신을 책봉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 정권의 실력자죠. 이 사람이 직접 몽골에 가요. 몽골에 가서 그 당시 황제 몽케칸을 직접 만나고 돌아오는데 이 박희실이 가지고 간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가 지금 고려사에 그대로 실려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국이 우리 고려가 사대하는 정성을 다하지 못한 것은, 몽골에 사대하지 않은 것은, 다시 얘기해서 몽골과 계속 싸운 것은 권신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신, 이게 바로 최씨 집권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의가 죽었으니 즉시 섬에서 육지로 나가 상국에, 이 몽골의 명을 듣고자 합니다. 항복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철군하면 출륙하겠습니다. 항복은 할 텐데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몽골군이 고려에서 전부 물러나면 그 다음에 강화도에서 나와서 개경으로 오겠습니다. 선회군 후 출륙. 선회군, 먼저 군대를 돌리면 후 출륙, 뒤에 육지로 나오겠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한 거예요. 자, 이래서 사신이 가서 몽케칸과 이런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강화도에서는 처음부터 얘기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섬을 지킬지 나가서 항복할지 다시 의논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일 섬을 그대로 지킵시다 이런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몽케칸을 만나고 있는 고려 사신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냐면 고려의 정책이 일관성을 잃었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김준의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김준은 눈앞에 보이는 몽골군의 압박, 이것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선회군 후출륙으로 협상을 벌이면서 동시에 내부에서는 우리 계속 싸워야 되나? 이걸 가지고 논의를 다시 한 겁니다. 그랬더니 고려의 신하들이, 다른 관리들이 안 된다. 이미 몽골에 사신을 보내서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최자라는 사람이, 이 최자 혹시 다른 데서 못 보셨어요? 최자의 보한집 뭐 이런 교과서에 나올 수 있는데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때 고려의 재상이었는데 강화도는 땅이 넓고 사람이 적어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나가서 항복하는 것이 옳습니다. 최자의 이야기는 전혀 또 다른 얘기예요. 강화도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때까지는 육지가 전부 도륙이 되면 나라 구실을 하겠느냐 이런 논리로 협상을 해야 된다. 그만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다면 최자의 이야기는 강화도도 지키기가 앞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빨리 나가서 항복을 해야 됩니다. 이때 항복이라는 건 뭐냐면 선회군 후 출륙,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다수의 문신 관료들이 그걸 지지하고 나섭니다. 김준의 뜻에 반하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김준과 함께 정변을 이끌었던 유경이 이 세력을 대표해요. 유경이 나서서 가로막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김준이 자기 뜻대로 계속 싸우자 이런 결정을 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협상을 벌이는 동안에 고려 안에서는 선회군 후출육 이렇게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전략을 다시 한번 짜봅시다. 몽골군이 돌아가면 우리가 바로 나갈 수 있나?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래서 다른 조건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 몽골의 칸이 아니라 몽골 군대와 협상을 다시 벌이는데 이때 몽골 군대에서는 그렇다면 국왕이 직접 몽골에 와서 항복을 해라. 출육이 어렵다면 국왕이 직접 와라. 그러니까 고려에선 이걸 받아가지고 국왕 대신 태자가 가면 어떻겠나. 이걸 가지고 또 협상을 벌입니다. 이걸 몽골에서 받아들이는데 그 대신 몽골군은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고려 태자가 다음 왕이 될 그 사람이 몽골로 가는 조건으로 전쟁이 일단 중지됩니다. 고려 태자가 몽골에 가서 구체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협상이 급진전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김준이 주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김준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지연시키거나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는데 대세가 몽골과 빨리 협상을 하고 전쟁을 멈춰야 되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김준으로서도 하다가 태자가 몽골에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고려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났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김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뭔가 좀 불안한데 이런 상황이 됐겠죠. 고려 태자가 몽골에 가서 쿠빌라이를 만나고 뭐 이런 이야기는 고려 몽골 강화편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려 태자가 몽골에 간 사이에 고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고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고종이 세상을 떠난 장소가 중요한데 유경의 집이었어요. 왕이 내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왕이 유경에게 다음 일을 맡긴 거예요. 내가 경에게 내 뒷사람을 부탁하네. 김준이 아니라 유경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 부탁은 뭐냐면 지금 몽골에 가 있는 태자가 내 다음 왕이 되게 하라는 이런 부탁이었겠죠. 김준은 이것도 불안했어요. 그래서 김준이 왕이 죽으니까 지금 태자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하나 마침 몽골에 가 있으니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 그러니 태자의 동생 안경공 창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올립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다수 관리들이 그건 안 되고 이미 돌아가신 왕이 다 그렇게 결정을 해놨고 태자 책봉까지 다 끝났는데 그거 바꿀 수 없다. 또 한 가지, 태자가 아니라 태자의 동생이 왕이 되면 몽골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왕을 대신해서 태자가 몽골에 가기로 약속을 하고 전쟁이 멈춘 건데 갑자기 그 태자의 지위가 없어진다면 전쟁을 멈추겠다고 하는 약속도 무효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김준을 압박해요. 그래서 김준은 이번에도 일패를 당하면서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합니다. 몽골과의 관계 때문에 김준의 권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이번에 또 한 번 보여준 거죠. 몽골에 간 태자가 마침 몽케칸이 죽고 그 두 동생 쿠빌라이와 아릭부게가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이때 쿠빌라이를 만나고 고려는 말려나 드는 큰 나라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 이제 이러고 고려로 돌아옵니다. 쿠빌라이로부터 고려 왕으로 인정받고 돌아와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몽골이 고려의 상황을 파악했던 것 같아요. 지금 고려 태자의 입장이 어떻고 고려의 강화도에서는 김준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 강화에 반대하고 있고 태자는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자, 이 상황을 파악했던 걸로 보입니다. 고려 태자가 쿠빌라이하고 헤어져서 귀국을 했어요. 오다가 서경, 지금 평양에서 한 8일 정도를 머문 일이 있는데 쿠빌라이가 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알게 됐냐면 고려 태자가 귀국할 때 몽골에 다루같이 한 사람이 같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고려 태자가
빨리 강화도로 가지 않고 서경, 평양에서 8일을 머무르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들었을 거예요. 이 보고를 들은 쿠빌라이가 즉시 편지를 보내옵니다. 고려에 편지를 보내오는데 쿠빌라이는 아마도 김준이 태자가 들어온 것을 막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편지가 지금 고려사에 남아 있습니다. 김준을 사면한다. 지금까지 김준이 몽골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에 대해서 모두 용서하겠다, 사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면 이는 단지 너희 왕에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므로 누구든지 죽일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이 태자에게 저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저항하는 것으로 취급해서 모두 죽일 거야. 협박을 한 겁니다. 이 협박이 김준에게 효과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쿠빌라이가 고려 태자와 김준의 대립관계에서 태자를 완벽하게 지지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태자가 몽골의 후원을 받고 고려로 들어온 겁니다. 이 상황은 김준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죠. 그 이후로 고려와 몽골의 강화 협상은 국왕과 쿠빌라이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준은 여기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협상이 더 진전되면서 몽골이 국왕의 친조를 요구해 와요. 이것이 1264년 원종 5년, 원종이 왕이 된 지 5년 뒤의 일입니다. 이때 원종은 가고 싶어 했어요. 친조를 하게 된다면, 내가 몽골에 가서 쿠빌라이 칸을 만나게 된다면 국내에서 내 지위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국왕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만큼 반사, 김준은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국왕의 권력이 더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자기 권력은 약화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때 김준이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신 관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몽골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국왕이 친조를 하면 이 협상이 계속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몽골이 고려를 다시 침략해 올 수도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김준이 아니다, 반대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김준이 하면서 국왕이 친조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게 됩니다. 계속 힘이 국왕 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고, 김준은 군대는 자기가 잡고 있는데 정책을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김준 정권의 난처함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김준이 여러 가지 일을 벌입니다. 역시 무신 권력자예요.